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지속되고 있네요. 어제 진짜 난리 났죠. 한국 주식시장. 네, 저도 어제 오후 1시 이후부터 이제 충격을 먹었는데 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올 줄이야. 결국 차익 실현 욕구와의 싸움이죠. 차익 실현 욕구와의 싸움인데, 이 차익 실현의 대부분의 리더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고 개인들이었다. 대량으로 바닥에서 사서 많이 가지고 있던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만약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았으면 문제가 훨씬 크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개인들이 많이 먹었던 것을 판다. 그렇다면은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여유와 공간, 그 연속성에 대한 의무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틈은 있다. 어제 또 골 때리는 건, 제가 이제 박순혁이나 다음에 이런 애들, 또 강세로 몰아간 애들 좀 있었잖아요. 그 애들의 유튜브를 다 뒤져봤는데 살짝 말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팔아야 될 때다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자기들도 이 고평가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뭔가 여기서 발을 빼면 배신자 같은 거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주가는 계속 올라오고,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대인이 주식시장을 압니까? 박순혁이 주식시장을 압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퀘션마크와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모르죠. 주식시장에 30년 있는 우리 여의도맨들도 잘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심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죠. 항상 고평가는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그리고 앞에서 항상 북치는 놈이 범인인 거죠. 그들이 꼭 늪으로 우리들을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죠. 그 유튜브에서 말한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렇게 교란하면서 시장에서 밸런스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없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주린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어제 뒷북 치고 주차 같은 주린이들 하루에 30%씩 잃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플러스 15%에 갔다가 마이너스 10%까지 가버리면 25% 잃은 거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 주의를 하셔야 된다. 따라서 오늘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수습할 건지, 아니면 어제의 그 후폭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건지, 이 두 가지 움직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 이러한 하루의 오늘 움직임이 시장의 모든 향후의 전망과 방향성을 결정하진 않는다. 또 바뀌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트릭에 속지 말고 이번 주는 내일까지 좀, 금요일이고 주말이고 가니까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따라서 어떤 매수보다는 뭔가 좀 포지션을 약간 줄이고 가는 그러한 스탠스, 이러한 스탠스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쫓아가지 말고 뭔가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중동으로 봐라. 사고 싶으면 밑에다 한 마이너스 5% 10% 밑에 깊게 깔아놓고, 파는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자기가 생각은 살짝 더 낮게 걸어서 팔고, 이런 전략을 좀 잘 사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하루이다. 정중동이다. 오늘 하루 움직임이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지 않는다. 속지 마라. 시장은 파닥 여러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이럴 때는 배 깔고 조용히 지키고, 살짝 오른쪽 주머니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전략, 이거 외에는 방법으로서는 저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FMC 후폭풍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번 달 FMC에서 반드시 좋은 이야기는 해주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라면, 이 말은 저는 그 파월이 자기 생각을 드러냈어요. 안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장 막판에 인터뷰 막판에 2025년까지 2%를 잡아야 되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딱 박았는데, 파월의 속마음은 데이터를 보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 이것이 파월의 솔직한 속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FOMC는 생각보다도 후폭풍이 없는 나름대로의 중립, 뉴트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한 한국이고 미국이고
차익 실현 욕구가 시장을 지배하는 하나의 키워드이다. 미국도 S&P 500이 10년 평균이 17배인데 지금 19.5배가 20배까지 올라오면서 전부 다 이제 숫자를 다 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심지어는 이제 주린들도 퍼 밸류에이션 다 보는데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데서 동의를 하고, 사람들의 그리드의 1번이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필요 없다. 시장은 밸류에이션 보지 않고 간다.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가 그리디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중간 정도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시장에 뭐 맥스 빵빵하니 터질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 첫째는 고객 예탁금이다. 58조 근처, 55조가 넘으면 58조 근처에 오면은 이것은 고평가이다. 60조가 과거 맥스에서 58조부터 조심하자. 다음에 신용융자는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볼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지금 110만 주에서 80만 주, 70만 약 20만 주만 더 빠지면 이건 바닥이다. 이건 이제 꼭대기 다 온 거죠. 더 이상 공매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 70만 주에서 80만 정도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고평가의 마지막 기준, 작년 여름 이후에 뭐 강행은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닥터둠들이 채권으로 돈을 몰아갔죠. 1년짜리 정기예금 1년짜리 채권으로 몰아갔는데 그게 만기가 올 9월, 10월, 11월에 돌아오는데 이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때 이때가 꼭대기고 맥스이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시장의 맥스 빠져나갈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는데 아직까지는 55조를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110만 주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좀 더 남아있고,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려면 이 여름 8월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8분 능선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전망을 해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미국 주가 추이는 다우는 0.24. 다우의 힘은 대단합니다. 네, 어제는 보잉이 9% 정도 오르면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0.12. 살짝 이렇게 안 올릴 수도 있다. 이 말 때문에 올랐다가 2025년까지는 2%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 이 고금리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나타나자 확 빠졌다가 막판에 다시 돌렸다가 살짝 치고받고 하면서 장이 끝난 거죠. 네, S&P 500도 플러스가 났다가 다시 살짝 그나마 돌려놓은 모습이죠. 저는 오늘 뭐 장은 나쁘지 않았다. 미국은. 하지만 차익 실현 욕구가 매우 강한 그런 하루였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2001년 이후 최고. 파월 9월 금리 올릴 수도 있다. 동결할 수도 있다. 다우 13일 거래 연속 상승. 1987년 이후에 최장이죠. 지금 시장이 그동안 중소형주 나스닥이 올라갔다가 이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대형 우량주 쪽으로 가는 모습. 대형 우량주가 간다는 것은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대형 우량주는 글로벌 시장에서 레퓨테이션과 마케팅 능력과 아주 오래된 전통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밸런스를 맞춰가고 이들이 또 저평가로 돼 있는 거죠.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돈이 돌고 있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파워와 레퓨테이션과 마케팅 파워를 가지고 캐시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올 하반기에 갈수록 뭔가 안정적인 것들을 찾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시장에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올 하반기는 어렵다는 거죠.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신 전통의 우량주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메타가 매출 EPS 예상을 상회했고 시간에서 나름대로 4% 5% 이상 상승하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2.5% 하락하며 예상을 하였습니다. 현대, 기아를 포함하면서 7개사가 합작 범위를 만들어서 미국의 3만 곳 충전소를 만들겠다. 이 말은 테슬라의 그 울타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 기아차의 미래를 좀 어둡게 하고 있다. 어제 이제 현대차가 역사상 가장 분기 실적으로 4조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 왜 주식이 안 오르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플레이어에서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실적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테슬라 사고, 유럽 내연기관차는 유럽 거 사고, 전기차는 테슬라 사면 끝이에요. 매니저가 굳이
한국의 기아와 현대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선호도 차이예요. 프레퍼런스, 선호도 차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 재무장관 안보에 의한 대중 표적 조치 주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해가는 이 갈등 구조. 이 갈등 구조가 풀려야 되는데 풀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수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독일이 국가 수소 전략을 의결했는데 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2배를 확대하겠다. 제가 수소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했죠. 수소는 문재인 정부 전 정부 정권의 얼굴이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전기차는 모르겠는데 수소는 이러한 요인. 자기들 뭐 지금 원전 같은 것들 키우는데 수소 같은 걸 띄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전 정권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서포팅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소가 올라가지 않은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또 돈이 이런 환경 에너지에서 환경은 전기차로 쏠리고 반대편에 극단에 있는 원전 2개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이런 극단성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이지는. 달러지수 0.39% 하락해서 다시 100대로 내려왔네. 100.705 다행입니다. 금 가격 0.64% 상승. 미 국채 금리 봅시다. 그렇게 어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살짝 슬라이스하게 빠졌다가 4.833 6bp 하락을 했고 10년짜리는 3.862 5.3bp.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한 번으로 일단은 끝날 가능성이 있네. 9월에 대해서 데이터 보고 안 올릴 수도 있다. 이게 원래 파월의 본심이지 않을까? 제가 해석한 대로 시장은 그렇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금리가 조금 더 안정을 찾고 내려온다면 그렇게 빨리 성장주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성장주가 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또 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또 8월 중순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향후 기술주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시금석인데, 일단 시장은 8월까지 연장되는 분위기다. 이 썸머넬리가 살짝 슬로우해지고 넬리가 둔탁하게 변동성은 증가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WTI는 보합 수준이 0.09면 거의 보합이죠. 79달러. 테슬라는 0.54% 하락. 애플은 0.34% 상승을 하면서 끝났네요. 194달러. 엔비디아도 0.7% 하락하면서 453달러. 엔비디아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네, 무너졌으면 긴장 무너졌는데 8월 중순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향후 기술주의 목줄을 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슬슬 무너지면서 반대편에 있는 한미반도체나 이런 애들을 쭉 봤는데 애들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야, 전기차가 이제 맛이 갔으면 그 돈을 빼서 누군가를 또 희생양이 아니라 또 먹잇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먹잇감을 찾는 과정이 다음 주 8월 초에 있지 않을까. 단타 정도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익을 실현하는 물량들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조금만 올라와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빼서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새로운 먹잇감, 먹잇감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정중동 하셔야 된다. 이게 2차 전지 내에서 어제 동박, 아이 테크놀로지, 분리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분리막에 대해서는 사본 적이 없어서 관심이 없다고, 일도 없다고 했는데 어제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동박,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못 올랐던 데 대해서 이 주가가 올라오는 키 맞추기 정도? 이 정도인데 대신 이건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 2차 전지, 전력기계, 엔터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정중동해라. 먹는 것보다도 좀 장을 지켜봐라. 급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TSMC는 1%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69%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1.2% 상승. 노블록스는 0.13% 상승. 비트코인은 여전히 3만 달러를 회복을 못하고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야기가 돌아와서 어제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누구인가? 범인은 누구인가? 이게 에코프로 수급인데, 에코프로 수급을 한번 봅시다. 외국인 어제 10만 주를 샀어요. 기관은 12,000주를 샀고, 그렇다면 에코프로의 어제 변동성은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은 아니다. 누구다? 개인이다. 두 번째, 에코프로 BM을 보시죠. BM은 62만 주나 샀어요. 기관은 조금 팔았지만 결국 에코프로 BM의 어제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다.
개인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반대로 외국인이 110만 주나 샀다. 얘기는 이제 공매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제 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LS 수급을 한번 봅시다. LS 수급을 보면 누가 많이 팔았느냐. 이건 또 기관이 판 거죠. 그러면 포스코는 외국인이 팔고 LS는 기관이 팔고 다음에 에코프로 형제들은 누가 팔고 개인이 팔고 상당히 복잡한 양태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냐, 누가 또 매도를 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조언이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LS그룹 투자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데, 이럴 때는 에코프로는 저는 아예 그냥 건들지 마라. 이 그룹은 뭐 신흥이니까. 근데 포스코는 굉장히 중요한데, 포스코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맥스는 70만 원일 것 같아요. 단기 70만 원 정도면 매도를 해주고 60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면 매수를 하고, 이 정도 60에서 70만 원의 박스권. LS그룹도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데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박스권이 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더 내려라. 얘는 10만 원 초반에서 13만 원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래서 10만 원대 오면 사고 13만 원대 오면 팔고, 포스코는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박스권.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만약 그래도 포스코와 LS그룹에 대해서 손을 대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시라는 거죠. 어제 이제 2분기 우리나라 GDP가 나왔죠. 이걸 잠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뒤에 뭔가 붙죠. 나름대로 약한 모습이 있다.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다. 한국 2분기 GDP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0.6% 상승하고 YOY로 전년 동기비는 0.9%를 상승하면서 예상치 0.1%를 넘는 그러한 상승력을 보였다. 숫자적으로는 나이스죠. 다만 성장률이 1분기 0.3% 대비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긍정적 서프라이즈 요소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 2분기 지표는 경기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찾자. 다만 성장률의 예상치는 상회한 점을 감안해 국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1.3에서 한 1.5 정도로 보는 게 맞겠다. 항목별 지출에서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수입 등 지식재산권 생산물 투자를 제외한 모든 생산 항목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다. 또한 수입이 줄면서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줄면서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한국의 GDP는 내년 3분기에는 역시 수출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수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분기 GDP 하락 요인이 반드시 존재를 하죠. 하지만 소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 휴가철을 많이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다면 소비는 좀 살아날 수 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잘 많이 못 간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3분기는 역시 수출이 모든 것을 쥐고 특히 반도체 수출 회복기 지속 여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어제 그 요란한 변동성은 오늘 어떤 버전으로 이 버전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죠. 매우 중요한 하루이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루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안정이 됐어, 아니면 장이 빠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어제 그 유명한 유튜버들이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뭐 고평가가 거의 다 온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얼굴 인상들을 찌푸리고 있던데, 이들의 말을 믿고 했으면 이들의 말을 믿고 또 파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싶은데 마침 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거, 무거운 거죠. 이들도 고민스러운 거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게 어제의 개인들의 옷대들, 우리가 주식시장에 여기들은 큰 손이는 옷대라고 표현하는데, 개미들을 옷대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보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제 코멘트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오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죠. 무엇을 살지 팔지 이것도 스스로 책임이 돼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정중동 해라. 오늘도 뭔가를 사는데 혈안을 대지 말고 파는데 혈안을 대지 말고
팔고 싶으면 그 박스권에서 위쪽에서 약간 낮은 가격에 걸어놓고, 사고 싶다면 박스권을 그려놓고 그 아래에다 대고 있어라. 오늘 하루 움직임에 또 속아 헤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가지고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단기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지 마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제 조언입니다. 네, 3시부터 일어나서 FOMC 뭐 별 내용도 없는 거 보고 이것저것 보고 뭐 정말 피곤한 아침입니다. 어제 정말 굉장히 피곤했는데,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 특히 가지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로 오시라니까요. 오셔서 제가 나름대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정기 스터디 모임합니다. 한 50명에서 40명 정도가 모여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여의도 정경영회관에서 하는데 오십시오. 1시부터 4시까지 우리나라 유명 애널리스트 2분하고 저하고 3사람이 주로 종목 추천, 종목에 대한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정중동 합시다. 일소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단기 시장의 움직임을 절대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거대 유튜버들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라. 그리고 시장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라. 이 조언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박스권 잘 그리시고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